방금 소개받은 김현철입니다. 주제는 네트워크 캐시의 컨시스턴시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캐시 컨시스턴시 문제에 대해서 이게 왜 생기는 건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웹 캐시, 네트워크 캐시가 있기 전에 그 분산 파일 시스템에서 그 캐시 코어런스 문제, 유사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캐시 컨시스턴시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좀 더 나은 그 컨시스턴시를 위해서 어떠한 메커니즘들이 지금 프로포즈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가지 대안으로 저희들이 연구하고 제시한 피어리딕 업데이트 팔러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이 웹의 등장 이후로 웹 트래픽의 폭발적인 증가에 의해서 인터넷 자체의 인프라가 위기를 맞고 있다라는 아주 인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장이라서 인용을 했습니다. 핵전쟁이 벌어져서 미국의 한 에어리어가 완전히 파괴가 됐을 때 패킷의 분산을 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네트워크를 이룸으로써 그런 한 곳이 완전히 기능 마비가 됐을 때에도 서로의 통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물론 이거하고는 컨텍스트가 좀 다른 얘기이지만은 인터넷을 속어로 얘기해서 박살을 내려면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으냐, 웹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완전히 기능 불능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웹의 등장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트래픽에 의해서 밴드위스 크라이시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아주 문제는 크게 세 가지. 네트워크가 오버로드 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서버에 오버로드가 걸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사용자들이 어떤 다큐멘트를 요구하고 난 다음에 받기까지 걸리는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거는 네트워크, 전체적으로 보면 네트워크의 바틀렉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넷스케이프 웹서버라든지 플레이보이 웹서버 같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하는 그런 곳에서는 서버 아키텍처의 자체의 한계에 의해서 바틀렉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가장 현재 주목받고 있는 솔루션이 캐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네트워크 캐시라는 것은 네트워크 캐시를 사용한 정보 공유 모델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사용자와 네트워크의 사이에 이거는 그냥 개념적으로 그냥 분류를 한 거고요. 물론 사용자도 네트워크 안에 마이그레이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만 중간의 개념의 캐시라는 템포러리 스토리지를 들어서 네트워크로 일일이 사용자들이 요구한 정보를 재전송하지 않고 캐시해서 알아서 해주는, 재전송 횟수를 많이 줄여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캐싱 기능을 좀 더 지능적으로 함으로써 불필요한 대역폭의 낭비를 큰 폭으로 줄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캐시 퍼포먼스는 크게 크라이테리아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히트 레이시오죠. 그러니까 이 히트 레이시오는 크게 넘버 오브 액세스 카운트로 주어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사용자가 요구해서 받은 총 트래픽 양의 바이트 수로도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히트 레이시오가 만약에 한 50%다, 70%다, 80%다라는 것도 이 캐시가 얼마만큼 밴드위스 세이빙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잘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다음에는 사용자들이 대기를, 그러니까 다큐멘트 하나씩 요구를 할 때마다 어느 정도 시간을 기다려야 하느냐,
라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퍼포먼스 매트릭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그 컨스트레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캐시 안에 들어있는 그 자료들이 얼마만큼 믿을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만약에 그 선사의 홈페이지에 있는 그 자료를 캐싱을 하고 있는데, 이 캐시에 있는 자료랑 그 선사의 그 오리지널 웹 서버에 있는 자료랑 과연 일치를 얼마만큼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이거는 좀 민감한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의 퀄리티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그 현재 세 가지의 퍼포먼스 매트릭을 놓고 볼 때 그 퍼포먼스들을 적절하게 튜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튜닝하게 하는 그 여러 가지 그 일련의 뭐 전략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캐싱 팔러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목적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좀 더 지능적이고 좀 더 퍼포먼스를 높일 수 있는 캐시를 위해서이고, 여기 지금 캐시 팔러시에 대해서 아주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캐시 컨시스턴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캐시는 그 근본적으로 멀리서 일일이 자료를 재전송하지 않고 가까이 두고 거기서 계속 가져다 쓰는 것이므로 그 decreased latency, 그러니까 사용자의 그 대기 시간을 줄이는 반면 반드시 그 캐시 안에는 원본의 서버와 일치하지 않는 자료들이 있을 수 있다, 없다고 보장할 수 없다라는 그런 그 희생적인 조건을 내걸고 하는 거죠. 그 문제를 그런 페이지들을 스테일 페이지라고 하고 원본 서버와 일치하지 않는 페이지라고 합니다. 스테일리스에 대해서는 뭐 다음에 또 다음 TP에 데피니션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러한 그 스테일리스 문제를 관련해서 이 얘기 지금 그 발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컨시스턴시인데요. 이거는 캐시에 저장된 자료들을 얼마만큼 원본의 그것과 일치시킬 수 있는 전략을 가져올 것인가, 거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그 유저가 스피시파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캐시 관리자가 매니저를 할 수도 있는, 아니면 그 웹 서버의 관리자가 뭐 이 페이지는 절대로 캐시를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요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 실행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컨스트레인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공되는 자료의 뭐 신뢰도, 뭐 질, 퀄리티 쪽 문제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문장이 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그 볼드로 표시된 것만 잠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ast good time이라는 것은 캐시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가 캐시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와 오리지널 그 웹 서버, 원본을 제공하는 웹 서버와 자료가 일치했던 뭐 마지막 시간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스테인리스라는 것은 그 last good time로부터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는가라는 뭐 그렇게 데피니션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번 얘기에서 별로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리지널 웹 서버에 있는 페이지가 전혀 바뀌지 않았을 때 캐시에 있는 자료와 캐시에 있는 그 저장된 자료의 스테일리스는 제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캐시에서 이 캐시 코어런, 캐시 컨시스턴시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이 네트워크 캐시뿐만 그 현재 웹에서뿐만이 아니고 그 이전에 한 80년대부터 꾸준히 연구가 되었던 그 디스트리뷰티드 파일 시스템, 거기에서 그 서로 그 파일 캐시, 서로 자료를 공유하는 데 있어서 그 캐시가 많이 사용되었고, 거기에 있어서도 뭐 마찬가지로 거기서는 뭐 분산 파일 시스템에서는 이 문제를 코히어런스라고 많이 페이퍼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 흔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었나를 살펴보고, 그다음 이것을 웹에서 현재 어떤 식으로 적용하고 있는가. 물론 분산 파일 시스템과 그 웹의 그 자료 공유 모델이 같은 점도 있습니다만 다른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변형을 주어서 어떤 식으로 현재 적용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분산 파일 시스템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했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분산 파일 시스템에서 캐시 코헤런스라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컨시스턴시의 그 분야와 마찬가지로 컨벤셔널한 그 분산 파일 시스템에서 어떤 식으로 그 캐시된 페이지들을 캐시에 저장되어 있는 페이지들을 어떤 식으로 그 원본의 그것과 일치를 하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것이 아웃 오브 데이트 된 자료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용된 두 개의 메커니즘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밸리데이션 체크 메커니즘이고 하나는 콜백 메커니즘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밸리데이션 체크라는 것은 일종의 폴링이죠. 그리고 콜백 메커니즘은 일종의 인터럽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밸리데이션 체크 메커니즘은 어떤 자료가 요구되었을 때 이 자료가 과연 업투데이트한 건가를 확인하는 것이고요. 콜백 메커니즘은 서버, 오리지널 서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리지널 서버가 자료를 변경을 했을 때 이것을 캐시에 노티피케이션을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양자적인 그런 방법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밸리데이션 체크 메커니즘의 프로시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우선 페이지를 캐시를 해왔을 때 거기에 타임스탬프를 찍습니다. 타임스탬프라는 건 하나의 이건 파일 사이즈로도 할 수가 있을 거고, 타임스탬프라는 건 하나의 그냥 디테일한 그냥 임플먼테이션이고, 페이지를 가져올 때 어떤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캐시된 페이지가 다른 클라이언트로부터 재차 요구되었을 때 이것이 과연 밸리드한 오브젝트인가를 원본을 지닌 서버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가집니다. 그런데 매번 하는 것이 제일 확실하긴 하겠지만은 퍼포먼스를 위해서 일정한 주기를 둬서 확인을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표적인 것으로 썬의 NFS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약간 다른 얘기인데 맨 밑에 미러라는 것은 미러 프로그램이죠. 미러링 할 때 여기에서 더 굳이 카테고라이제이션을 하자면은 주기적으로 복제된 파일 시스템 전체를 파일 사이즈랑 업데이트된 데이터 날짜의 두 개의 키를 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파일이 생기면은 그것을 다시 카피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콜백 메커니즘입니다. 이것은 인밸리데이션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는 콜백 메커니즘으로 해가지고 서버에서 캐시에게 변경되었을 때 노티피케이션을 보내주는 메커니즘이죠. 근데 이 방법의 문제점은 네트워크 페일러에 있어서 아주 영향을 크게 많이 받는다라는 점이죠. 콜백을 프로미스를 보내줬는데 네트워크가 맛이 가가지고 그걸 못 받았다라든지 그런 환경에서는 아주 위험하죠. 그래서 타이틀리 커플된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은 아주 가까운 네트워크로 안정성 있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시스템들끼리는 어느 정도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현재 인터넷과 같이 아주 스케일러블하고요. 스케일이 크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의 커넥티비티에 대해서 개런티를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는 별로 그렇게 유용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이 사용되었던 시스템, 파일 시스템으로는 엔드류라든지 코다라든지 AFS 같은 시스템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페일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콜백 메커니즘에는 항상 거의 밸리데이션 체크를 병행해서 쓰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네트워크 캐시, 웹 캐시에서 사용되고 있는 컨시스턴시 메커니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HTTP 1.0 스펙하고요. 그다음에 스키드 1.0, 스키드 1.1, 스키드 1.0에서 그 쓰는 그 time to live based 그 exploration 모델이랑 스키드 1.1에서는 그것을 약간 좀 변형한, 많이 변형한 거죠. 리프레시 레이트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HTTP 1.0 스펙에서는 그러니까 뭐 캐시라기보다는 그 자료의 그 컨시스턴시 쪽에서 그 유연함을 그 초기에 고려를 해가지고 몇 가지 헤더를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 중에서 보시다시피 conditional get mechanism이라고 해가지고 if modified since 해가지고 그 날짜를 보내주면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가 이 날짜,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의 날짜랑 이 자료의 그 아이덴티티를 보내주고 이 자료가 이 시간 이후로 변경이 됐습니까? 라는 퀘리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게 변경이 되었으면은 다시 재차 가져오는 작업을 하고요. 근데 이것을 보냈는데도 뭐 그 시간 이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대답이 오면은 그냥 사용자에게 바로 넘겨주는 거죠. 그 다음에 expiration, 이거는 그 웹서버 HTTP 1.0에서 스펙을 주서 그 웹서버의 관리자가 이 자료는 언제까지 반드시 익스파이어를 시켜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일간신문의 웹페이지라면은 뭐 이 자료는 내일 아침 뭐 새벽 5시쯤에 익스파이어를 시키고 업데이트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헤더를 주는 거죠. 프래그마 노 캐시, 이거는 그 사용자가 나는 도저히 뭐 캐시를 믿을 수 없다, 나는 캐시된 자료 사용하지 않고 바로 그 서버에서 바로 가져오겠다 라는 그 넷스케이프의 그 뭐 릴로드 버튼이죠. 그 버튼을 썼을 때 프래그마 노 캐시라는 그 헤더를 줘서 보냅니다. 그 다음에 라스트 마디파이드, 이것은 이 자료가 마지막으로 변경된 것이 언제다라는 그런 거죠. 근데 현재 HTTP 1.0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헤더가 이 헤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헤더가 HTTP 1.0 스펙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데이트의 타임을 그 스페시파이하는 그 포맷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파치 웹서버에서 쓰는 거 하나, 뭐 오라일리에서 쓰는 그 웹사이트, 오라일리에서 만든 웹사이트에서 만든 그 데이트 표시 하나, 뭐 넷스케이프에서 그 프록시 버전, 뭐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터 서버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데이트의 그 형식이 세 가지가 됐는데, 그리고 last modified 그 태그랑 if modified since랑 같이 사용을 해가지고 그 컨시스턴시를 체크를 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그 컨시스턴시를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서로 데이트 표준 그 스펙이 제대로 맞질 않아가지고요, 제대로 그 효율을 못 올리고 있는 아주 문제되고 있는 태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페이지가 언제 바뀌었다라는 그런 그 헤더죠. 그 다음에 데이트는 언제 인출됐다라는 그 얘기를 해주는 헤더입니다. 다음 스퀴드 1.0 그 캐시 서버죠.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유효기간을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유효기간이 지나면은 그냥 자료를 버려버리는 그런 모델입니다. 이거는 그냥 컨피규레이션 파일입니다.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뭐 유닉스에서 사용하는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파일들의 종류를 해가지고요.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FTP한 오브젝트들은 일주일 정도를 저장을 해놔라. 그림 파일들은 뭐 이틀 해놔라. 뭐 가져오는데 시간 많이 걸리는 음악이나 영상 파일들은 일주일 저장을 하자. 그리고 뭐 디렉토리 리스트는 한 12시간 정도 하도록 하자. 네,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방금 소개해드린 하나의 그 임플먼테이션 얘인데, 익스파이레이션 모델의 그 문제는 다음과 같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자기가 그 데이터를 요구하는 그 시점이랑은 상관없이 일일이
체크 익스파이레이션이 됐는지 체크를 갖다가 항상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자기들 그 의지와는 상관없이 캐시에서 중간에 그 결정되어 있는 TTL을 뭐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만족하지 못하고 나는 다른 뭐 기준을 가지고 싶다라는 식으로 악유를 하고 싶은데, 뭐 그러려면은 릴로드하는 그런 방법밖에 현재는 제공이 되어 있지가 않다든지, 그 다음에 그 사용자가 그 자신이 원하는 그 스테인리스의 기준, 그러니까 나는 뭐 나는 1시간 정도 뭐 아웃 오브 데이트 된 오브젝트들은 참을 수 있다. 아니면 나는 하루 정도 지난 오브젝트들은 참을 수 있다라는 뭐 그런 그 자기가 원하는 그 맥시멈 스테인리스를 스페시파이할 수 있는 그런 미케니즘이 여기에는 없다라는 얘기죠. 이건 나중에 임플리먼테이션 이슈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그 캐시나 중간에 서버에서 제공을 하는 제어가 되는 익스파이런시의 모델은 유저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종합적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러한 익스파이레이션 모델에서 뭔가 좀 일률적으로 캐시 관리자에 의해서 결정된 그런 팔러시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할 만한 팩터들을 좀 고려를 해서 이리저리 휴리스틱으로 짜맞춰서 돌린 겁니다. 그리고 TTL 타임 투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들을 전체 오브젝트가 캐시에 들어올 때요. 이유기간을 그냥 적어 놓습니다. 적어 놓고 시간 되면은 퍼지하는 거죠. 없애버리는 거죠. 근데 이 리프레시 레이트 모델에서는 뭐 시간이 지나서 버린다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일단은 왜냐면은 뭐 가장 간단한 예를 들 때 나는 이 오브젝트를 요구를 했는데 방금 이것이 내가 요구를 했는데도 이것이 익스파이레이션 유효기간이 다 지나서 없어졌다. 이거는 뭔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뭐 익스파이레이션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남겨두고 재차 요구를 했을 때 이것이 원본 서버와 같은가 다른가를 자료를 비교를 먼저 해가지고 그 판단에 따라가지고 이것이 스테일 되었다 아니면은 업투데이트한 최신의 자료다라는 걸 판단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밑에 클라이언트 맥스 에이지라는 것이 있죠. 이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사용자가 요구할 수 있는 나는 뭐 이 정도 이상 넘어간 스테인리스는 못 참는다라는 걸 주장하는 거고요. 익스파이어는 아까 뭐 말씀드린 그대로고, 그다음에 여기 리프레시 패턴이라고 맨 밑에 나와 있는 거는 캐시 사용자가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URL 죄송합니다. URL을 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미네이지라는 것은 최소한 이 정도의 기간만큼은 캐시를 해두고 싶다라는 걸 알리는 거고요. 맥스에이지는 어떤 오브젝트도 이 정도 이상 캐시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 리프레시 모델의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 안 보시면 책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면은 메뉴에서 체크를 하는 것이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 유저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거부터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의 프라이오리티가 주어지는 게 뭐냐면은 캐시 관리자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어지는 것이 expire date죠. 이거는 원본 서버 제공자가 제공하는 헤더인데, 결국 여기서 보면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가장 첫째로 프라이오리티를 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캐시 운영자의 요구를 하고 있고, 세 번째로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의 의도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많고 있는 게 두 번째, 세 번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제일 처음 이런 거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 페이지 캐싱하지 마라. 우리 페이지는 캐시를 못하게 한다라는 식으로 익스파이어 헤더에다가 항상 그 자료를 가져오는 시간에서 그 시간 1초 뒤에 바로 익스파이어 되게 그 헤더를 항상 날렸었는데, 이 스키드를 만든 사람들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안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로 그 액세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는 밴드위스에 상당한 그 낭비 측면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 미네이지라는 태그를 만들어가지고 캐시 자체에서 익스파이어 헤더를 무시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그 익스파이어 헤더 말고 다른 그 헤더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또 만들어가지고 이런 그 오버로드를 이러한 그 미네이지를 다시 그 오버라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그 헤더까지 또 해가지고 뭐 그 둘 사이에 거의 뭐 서로 뭐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그 다툼이 있는데, 이 그 두 번째, 세 번째가 현재 지금 핫 이슈. 뭐 지금은 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만, 그리고 그 클라이언트 맥스 에이지는 앞으로 그 HTTP 1.1에서 이제 각 HTTP 1.1을 준수하는 그 각 웹 브라우저에서 아마 채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그 세 가지 크라이테리아 만족이 안 됐을 때 판단 조건입니다. 현재까지는 뭐 3개가 되어 있고요. 뭐 만약에 또 참고하고 싶으시면은 그 스키드 1.1에서 그 사용한 그 휴리스틱 모델이 HTTP 1.1에서 제한된 그 캐싱을 위한 헤더죠. 거기에 있는 것을 많이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HTTP 1.1에 있는 것을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나은 컨시스턴시를 위해서 제시된 현재 회자되고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보면은 다큐멘트를 하나만 주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스트림으로 주자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캐시가 된 자료가 하나 있고 근데 그 캐시가 아웃 오브 데이트 돼가지고 원본의 자료와 다를 경우 클라이언트가 요거를 했을 때 만약에 이것이 원본 자료와 일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가져오는 동안 시간이 걸리죠. 그 시간 동안은 캐시에 있는 자료를 화면에 미리 뿌려주는 겁니다. 미리 화면에 뿌려주고 이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당신이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난 자료를 만족하십니까? 라는 일종의 큐어링 프로세싱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뭐 yes가 나오면은 그냥 그대로 보여지는 거, no가 나오면은 계속 여러 가지 뭐 버전 넘버를 붙여가지고 여러 개를 보여주고 그 중에서 사용자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뭐 그런 식으로 그 방법입니다. 아직 임플리먼테이션이 된 거는 아직 없는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 스테인리스 개런티, 이거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현재 이 캐시랑 아니면 이 캐시에서 제공되는 자료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거는 이 정도 이상의 그 스테인리스는 뭐 충분히 개런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이상은 절대로 아닙니다라는 식으로 개런티를 해주는 메커니즘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클라이언트에 의해서 클라이언트가 뭐 참을 수 있는 맥시멈 스테인리스를 주는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도 밸리데이션 체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캐시 안에서 만약에 8GB 정도, 보통 한 캐시들이 한 10GB 정도라고 생각을 할 때, 그리고 웹 다큐먼트의 평균 사이즈가 한 20KB라고 생각을 할 때, 그 캐시 안에 있는 다큐먼트의 수는 뭐 크게는 50만 개에서 작게는 한 25만 개까지 되는데, 그 자료들 중에서 이 자료는 앞으로도 더 요구될 것 같고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판단이 서는 자료들에 한해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감기약을 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위에 세 가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는 periodic update 그리고 replacement policy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이걸 하느냐라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consistency 측면이고요. consistency는 어쩌면은 예를 들어서 1시간에 한 번씩 업데이트되는 정보가 있는데 캐시에서 그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든지 그런 아주 대부분의 어떤 분들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아주 민감한 문제죠. 정보를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측면에서 보면 아주 크리티컬한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컨시스턴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제공되는 다큐멘트의 수명을 도저히 예측할 수도 없고 예측하기 할 수 있다 그래도 그것이 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조차도 이것이 언제 제공됐습니다라는 정보는 자주 제공을 하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유효한 자료입니다라고는 얘기를 거의 하지 않죠. 그러니까 현재 웹서버가 몇십만 개, 몇백만 개 세상에 있는데 그 중에서 익스파이 헤더를 제대로 쓰고 있는 데서는 아무도 없고요. 그리고 일일이 오브젝트들마다 어떻게 익스파이어를 한다는 것은 캐시 해라 하지 마라라는 정도를 제외하고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캐시에서 좀 더 나은 컨시스턴시를 요구를 하는데 그걸 어떤 비용을 지불을 하고 하는 거냐면은 프리패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서로 먼저 요구될 것 같은 자료들을 가져오는데 부가적인 대역폭의 사용을 희생을 하면서 이러한 것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메커니즘을 사용을 해서 주기적으로 한다. 만약에 하루에 한다, 일주일에 한다, 한 달에 한다, 1년에 한 번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최소한 그 기간 이상만큼의 스테일리스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보장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를 나중에 클라이언트들의 요구에 맞춰가지고 따로 좀 더 튜닝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더 발달되면은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미러링 얘기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비동기적 리플리케이션을 캐싱에 어느 정도 도입을 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중요한 데이터들을 잡아서 periodic replacement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한다라고 할 때 그럼 과연 중요한 데이터가 뭐냐라는 질문이 나오는데요. 그 중요한 데이터라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캐시에 걸리는 요구들의 패턴 분석이죠. 그런 작업이 좀 필요했습니다. 데이터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저희 SA랩, 카이스트 SA랩 캐시에서 일주일 동안 116만 개의 리퀘스트에다가 한 19기가 정도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총 40만 개의 URL에 116만 개의 리퀘스트가 들어왔고요. 분석한 자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한 번 요구된 자료들이 n번 요구된 자료들이 한 번 더 요구될 확률로서 어느 것이 중요한 데이터인가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번 요구된 데이터가 다시 한 번 요구된 확률이 만약에 한 90%다라면은 이 데이터는 반드시 캐싱을 하고 있는 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컨시스턴시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좋을 거다라는 아주 당연한 판단일 것 같고요. 이거는 전체 그냥 참고하십시오. 40만 개 URL 중에서 과연 어느 정도 요구됐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40만 개의 URL 중에서 단 한 번밖에 요구되지 않은 단 한 번만 요구된 자료들이 67%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이건 개수로 따진 겁니다. 그리고 2회 이상 요구된 그러니까 캐시한 보람을 느끼게 한 그런 URL들은 한 3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는
그 URL들을 그러니까 1회 요구된 전체 리퀘스트 전체 그 받은 요구들의 그 퍼센테이지인데요. 한 번 요구받은 URL로 집중된 횟수하고요. 그다음에 뭐 2번 요구받은 URL로 집중된 그 요구 횟수입니다. 보면은 2회 이상 요구받은 URL로 그 집중된 요구가 77%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 33%를 차지하는 이 URL들에게 전체의 77%의 요구가 집중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이러한 그 상황에서는 캐싱이 정말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n회 요구된 URL이 그 다음에 한 번 더, 최소한 한 번 더 요구될 확률을 얘기를 한 건데요. 이거는 보면은 한 번 요구된 URL들이 그 2회 요구될 확률은 뭐 33% 정도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 번 요구되고 캐시된 걸 한 번 더 쓴 그 2회 요구된 URL들이 한 번 더 요구될 확률은 한 55% 정도.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구된 횟수가 많을수록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요구된 횟수가 많을수록 점점 더 그 URL로 집중되는 그 요구도는 높아져 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가라는 그 어떤 오브젝트가 중요한 오브젝트인가라는 그런 질문에는 뭐 최소한 2회 이상 요구된 자료들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 캐시를 피어리딕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만약에 그 새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것이 현재 그 아웃 오브 데이트 된 그 시간이 지난 원본 서버와는 다른 자료입니다라고 확인을 하고 새로 가져오는 그 코스트가 많이 들 경우에는 뭐 쭉 봐가지고 한 7회 이상 요구된 자료들에 대해서만 그걸 수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 코스트가 적을 때는 뭐 2회 이상 요구된 자료들에 대해서 확인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뭐 임플리먼테이션을 바꿀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입니다. 캐시에 있는 신뢰도를 뭐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오브젝트, 테스트한 전체 오브젝트 중에서 이 오브젝트는 원본 오브젝트와 다릅니다. 라는 그 판단이 내려진 오브젝트를 전부 뺀 그 전체 오브젝트 중에서 변화되지 않은 오브젝트를 그 확률을 해가지고 곱하기 100으로 나눈 그런 값이죠. 그런 식으로 했을 때 5월 26일 그러니까 첫날에서 그 피어리딕 업데이트를 사용하지 않은 아주 그 로우 스테이트에서 신뢰도 처음으로 그냥 체크만 했을 때는 93% 정도의 그 신뢰도를 보였고요. 5월 26일 날이 지난 후 그날 저 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하고 난 다음에 24시간 뒤에 그 신뢰도를 체크한 결과 95.83% 정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계속 매일매일 24시간 주기를 넣어서 한 결과 뭐 처음 첫날 테스트한 그 신뢰도보다는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것은 그냥 퍼센테이지라는 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결과일 뿐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소한 이 캐시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하루 이상의 스테일리스를 가지지 않는다라는 그 개런티를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예, 그럼 간단하게 결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캐시 컨시스턴시는 그 캐시의 그 스테일리스 문제고요. 스테일리스라는 그 위험 부담을 가지고 좀 더 빠른 정보 제공 시간을 할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그 데이터의 그 제공되는 정보의 질이고 신뢰도 그리고 컨스트레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현재 이때까지 뭐 디스트리뷰터 파일 시스템이라든지 뭐 웹 캐시에서 이때까지 사용되고 제시된 여러 가지 컨시스턴시를 위한 미케니즘들은 뭐 부르기 나름이겠지만 뭐 밸리데이션 체크
폴링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콜백 미케니즘, 인밸리데이션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익스파이레이션, 아까 그 TTL 모델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휴리스틱을 사용한 그 스케드 1.1의 리프레시 레이트 모델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어싱크로너스 리플리케이션에서 그 뭐 미러링에서 사용을 하는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업데이트를 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굳이 컨시스턴시 쪽 이슈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게, 전체적으로 이러한 이슈가 있는데, 이제 컨시스턴시 쪽에 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현재 피어리틱 리플레이스먼트에서 말씀을 드렸을 어싱크로너스 리플리케이션의 도입이죠. 그리고 프리패칭.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거기에서는 어떤 휴리스틱을 쓰느냐의 차이도 있겠지만, 물론 자료들이 요구된 자료들의 요구된 패턴들을 전부 그래프로 만들어 가지고 어떤 휴리스틱에 의해서 프리딕티브 프리패칭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인텔리전트한 프로세싱을 써서 사용자의 요구 패턴을 예측을 하는, 항상 그런 식이었죠 이때까지. 어떤 코스트 세이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앞으로 예측을 할 것인가라는 건데, 현재까지는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의 트레이드업이 있을까라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코스트를 지불을 하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으로 프리패칭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연구가 활발하진 않은 상태입니다. 기존 OS라든지 그런 파일 시스템에서 사용되던 그 정도를 그냥 가져와서 도입하고 있는 정도고요. 앞으로는 캐싱이라는 에어리어랑 리플리케이션이라는 에어리어. 왜냐하면은 자료들 자체가 거대해져 가고 있고요. 웹에서 지금 현재 보면은 캐시에서는 캐시의 디스크 공간이 기껏 해봐야 한 10GB 정도밖에 되지 않고 사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대충 볼 때 10MB 이상의 자료들은 전혀 캐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가 커뮤니케이터가 프로페셔널 버전이 15메가 정도다라면은 일일이 가져오는 거죠. 왜냐하면 10메가 넘으니까. 그럼 그거는 기계에서 셋업을 하기 나름인데, 그 자료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그냥 버리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넷스케이프 같이 커뮤니케이터 같이 인기 있는 제품들 일일이 다 가져가야 되는 거죠. 15메가씩이나 되는 거. 이런 대용량의 자료들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큰 이슈가 있고요. 그래서 캐싱이라는 에어리어가 크기가 작은 아주 많은 자료들 중에서 아주 인기가 있는 스코프를 줄여서 아주 자주 요구되는 자료들만을 요구하는 것이라면은, 리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은 에어리어랑 아주 한번 옮기는 데 드는 코스트가 아주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옮기는 데 드는 코스트가 많이 들고, 어느 정도 이러한 유명한 자료들, 필요한 자료들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휴리스틱을 줘서 미리 이동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양면의 얼굴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캐싱과 리플리케이션을 어떤 식으로 마이그레이션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지금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발표하신 분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캐시 네트워크이죠. 그러니까 캐시가 하나뿐 아니고 여러 개 있을 때, 페어런트 캐시가 있고 차일드 캐시가 있고 그럴 때, 캐시들 간의 그러니까 캐시 A가 나는 이런 식으로 컨시스턴시를 체크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하루 정도의 맥시멈 스테일리스 개런티를 주고, 또 옆에는 이틀 정도의 맥시멈 스테일리스 개런티를 주고, 또 페런트는 4월 정도의 맥시멈 스테일리스 개런티를 줬을 때 하루짜리를 주고, 그러니까 예, 간단하게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캐시들의 서로 협조하고 있는 캐시들 간의 폴리시가 잘 맞지 않았을 때 그걸 어떤 식으로 튜닝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콜백 미케니즘에서 인밸리데이션을 해줄 때 이 자료가 바뀌었다는 걸 캐시에 알려줄 때 드는 비용이
캐시가 그 알려줘야 되는 그 객체가 하나 두 개 정도 있을 때는 뭐 서버가 그 하나 두 개 정도의 그 캐시에 대한 그 데이터베이스 가진 게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만약에 수십만 수백만 개의 캐시에 대해서 일일이 알려줘야 될 때는 이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 그런 경우에서는 캐시를 뭐 하이라키컬하게 계층 구조로 일단 구성을 한 다음에 차례차례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 뭐 멀티캐스팅을 이용해서 그 멀티캐스팅 패킷을 이용해서 그 업데이트를 하는 것을 쉽게 해준다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런 식으로 그 캐시 네트워크 내에서 컨시스턴시 컨트롤이 지금 현재 그 중요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전체 작용들을 매뉴얼하게 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캐시들끼리의 그 파라미터 조정이라든지 이런 그 인포메이션 익스체인지를 그 프로토콜 레벨에서 전부 다 그 해가지고 서로 바탕 그 교환된 정보를 바탕으로 어댑티브한 캐시 코퍼레이션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대충 캐시 컨시스턴시 쪽에 있어서는 뭐 이런 이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굳이 뭐 컨시스턴시 쪽뿐만 아니고 현재 그 웹 캐시, 네트워크 캐시 쪽에서 아주 상당히 그 주목을 받고 있는 이슈들이고요. 앞으로 연구를 좀 더 많이 해야 될 그런 예열인 것 같습니다. 예, 이만 발표 마치겠습니다. 질문할 거 계십니까?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까 저기 그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 보니까 그 캐시의 전체적인 사이즈하고요. 예. 캐시 히트 레이쇼하고의 그 상관관계 같은 게 혹시 그 참고된 자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캐시의 크기가 어느 정도로 잡아주는 게 전체 그 예를 들어서 10기가 뭐 20기가 계속 열린다고 좋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그 그렇죠. 적정한 그 크기라든지 그에 따르는 히트 레이쇼의 관계를 예, 일단 뭐 나중에 그 패널 시간에 저 하드웨어 스펙에 대해서 또 우리 저 말씀을 오명섭 씨께서 하실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캐시의 사이즈라는 것은 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에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캐시를 사용하는 곳이 오피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오피스라는 그 환경에 맞춰서 주기가 있죠. 낮에는 많이 사용하고 밤에는 적게 사용하고 그리고 그 오피스에 고용된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사용되는 그 유저의 수가 또 있기 때문에 그 패러미터에 각각 맞춰서 어느 정도의 그 리저너블한 개수를 해보면 그 추측을 해보면은 하루에 어느 정도의 리퀘스트가 들어오는가가 가장 중요한 팩터가 됩니다. 하루에 어느 정도의 자료가 그리고 그 요구되는 오브젝트들의 그 평균 사이즈라는 게 또 있죠. 보통 한 16kb에서 한 20kb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중요한 패러미터가 하루에 요구되는 그 요구 횟수하고요. 그 다음에 그 요구되는 오브젝트들의 평균 크기하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그 가장 그 요구가 집중되는 순간에 그 피크 타임에 어느 정도로 이것이 요구가 집중되느냐라는 그 분포가 있습니다. 그 한 3개 정도의 분포를 했을 때 일단 그 피크 타임 그 퍼포먼스가 중요한 것이 일단 메모리 쪽 문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피크 타임 퍼포먼스 중요한 건 그 램 문제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사이즈 그 요구 횟수와 그 평균 사이즈에 따라서 디스크 사이즈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저희들 경험으로 대충 보면은 IP 근데 사용자들의 그 수를 또 헤아리기가 힘든 게 전체 그 프로토콜에서 현재 제공하는 그 TCP/IP 프로토콜에서 제공하는 보통 보면은 그 유저의 아이덴티티까지는 제공을 하지 않고 대부분 보면은 그 IP 개수로만 측정을 하고 있는데 뭐 대충 한 곱하기 10을 하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그 이상은 안 된다라는 가정을 해볼 때 IP 개수가 한 7, 800개 정도로 된다고 생각을 하고 리퀘스트 횟수가 하루에 한 2, 30만 개 정도로 된다고 생각을 하면요. 메모리 128메가가 거의 베이스 조건이고요. 그다음에 메모리 한 256메가 정도면은 어느 정도 그 괜찮은 퍼포먼스를 유지할 수 있구나라는 대답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듯이 많다고 절대로 좋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은 디스크 20기가짜리 하나 딱 갖다 놓았을 때 그 파일 스트럭처의 그 파일 시스템에서의 그 시크 타임이랑 그다음에 2GB짜리 10개를 꽂았을 때의 그
패럴렐하게 그 디스크를 돌려서 2GB 디스크를 해서 각각 차는데 그거랑 뭐 좀 다른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때, 한 IP800의 유저, IP 클라이언트 800개 정도 하고, 뭐, 방금 말씀드린 스펙에서는 한 10GB 정도면 충분한 메모리 한 256 정도로 해가지고, 충분한 스펙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냥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OTP는 제 얘기랑은 좀 동떨어진 거라서 제가 만들진 않았는데 어느 정도 그냥 써서 그러니까 중요한 팩터들 몇 개를 가지고 하다 보면은 대충 그 시스템에 대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저가 있고 어느 정도의 그 픽타임 퍼포먼스 뭐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게 있으면은 다 어느 정도의 하드웨어가 있으면은 뭐 베스트 퍼포먼스를 가장 적은 코스트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라는 결론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오면섭 씨께서 그 패널 회의를 하시면서 또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거기서 또 많은 질문 바랍니다.